백정놈이 고기도 하나 똑바로 못 살아오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문둥병 더러워. 꺼져. 채채채, 문둥병 걸린 꼬마와 고기 잡는 백정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백정과 문둥병 걸린 아이의 미래를 말입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인심은 흉흉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을의 토호 조 대감은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배를 고르는데 조 대감의 집에서만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늙은 백정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소를 잡는 일을 했는데 이번 환갑잔치에 쓸 소를 잡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칠복은 사흘 전부터 소를 잡아 고기를 손질했고 새벽부터 조 대감 집부엌으로 고기를 날랐습니다. 고기는 신선했고 칠복은 평생 쌓아온 솜씨로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고기를 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는데 칠복은 황당했습니다. 소는 건강했고 고기도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칠복의 뺨을 때렸고 칠복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칠복은 일어나 용서를 빌었지만 조 대감은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품삯으로 주기로 한 소가죽마저 내주지 않았는데 고기가 썩었으니 가죽도 쓸모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백정은 천민이었고 양반에게 대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조 대감의 집을 나왔는데 뒤에서 조 대감의 집사 박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잡는 놈이 감히 사람 대접을 바라느냐는 조롱이었습니다. 칠복은 마을을 벗어나 자신의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축장은 마을 끝자락 개울가에 있었는데 악취가 진동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칠복은 그곳에 혼자 살았고 혼자 일했으며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는데 7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평생 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마을 아이들이 무언가에 돌을 던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는데 아이들이 한 소년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고 누더기를 걸친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문둥이다. 문둥이가 나타났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아이들은 소리치며 돌을 던졌고 소년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자세히 보았는데 온몸이 헐어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도 붉은 발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렸지만 어딘가 기품이 있었고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칠복은 평생 짐승을 다루며 살았는데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소년의 눈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침을 뱉으며 썩 꺼지라고 마을에 역병을 퍼뜨릴 셈이냐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는데 칠복 쪽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정이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도 칠복을 보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나 자신이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건 매한가지라고. 둘 다 짐승 취급받는 신세라고 말이지요. 조 대감에게 뺨을 맞고 품삯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신의 처지와
저 소년의 처지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칠복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칠복이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안 그러면 말고.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칠복을 따라갔습니다. 칠복은 묻지 않았고 소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개울가 도축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축장은 작은 움막이었는데 한쪽에는 도축 도구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거라. 밥은 내가 해줄 테니. 소년은 집더미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칠복은 부엌으로 가서 묵은 쌀로 죽을 끓였는데 소년에게 사발에 담아 주었습니다. 소년은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급하게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굴렀는지 단숨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선입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쫓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주고 잘 곳을 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조 대감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짐승을 잡으며 살았지만 자신도 짐승 취급받는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천민이었고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칠복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집더미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꼬대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소리였고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좋은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일어나 소년에게 다가가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잠결에 이불을 꼭 껴안았는데 작게 웃었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 아이가 자식 같다고,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칠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첫 번째 복이 찾아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고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대감이 소문을 퍼뜨린 탓에 사람들은 칠복의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썩은 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한 근도 팔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소년까지 먹여야 하는데 고기를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도축장으로 돌아오니 소년이 집더미에서 나와 칠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는데 소년에게 사발에 담아 주었습니다. 소년은 죽을 먹으며 칠복을 보았습니다. 칠복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자신을 거둬줬다고, 밥을 주고 잘 곳을 내줬다고, 자신도 무언가 도와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칠복과 소년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이지요. 칠복은 처음으로 복을 받았고 소년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 인연은 앞으로 조선을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선은 여전히 집더미에서 웅크린 채 지냈는데
밥을 먹을 때만 나왔고 나머지 시간은 숨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내버려뒀습니다. 소년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매일 죽을 끓여 소년에게 주었고 소년은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둥병이라면 소년이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소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먹을 때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사발을 들고 스스로 먹었습니다. 칠복은 의아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년이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칠복은 집더미 쪽으로 가서 소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집을 헤치고 소년을 보았는데 소년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칠복은 놀랐습니다. 문둥병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평생 짐승을 다루며 살았는데 병든 소를 고르는 눈이 있었고 짐승의 병을 보는 법도 알았습니다. 소가 열이 나면 눈빛이 흐려지고 콧김이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보고 병든 소를 골라냈습니다. 칠복은 소년의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둥병이라면 살이 썩어 문드러져야 하는데 소년의 피부는 달랐습니다. 붉은 발진 아래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고 진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둥병이 아니라고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소년을 씻겨야겠다고,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겠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 큰 통에 담았고 소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년은 가벼웠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소년을 물통에 넣자 소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는데 칠복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소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씻으면 안 돼요. 칠복은 소년을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이대로 두면 죽는다. 소년은 계속 저항했지만 힘이 없어 결국 포기했습니다. 칠복은 거친 손으로 소년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는데 때를 벗겨내자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오래 씻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계속 씻겼고 소년은 울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씻기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의 피부가 드러났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붉은 발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발진을 자세히 보았는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옷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젊었을 때 온나무 숲에서 일하다가 옷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온몸에 이런 발진이 생겼고 진물이 흘렀으며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발진이 가라앉았고 새살이 돋았으며 완전히 나았습니다. 칠복은 확신했습니다. 이 소년은 문둥병이 아니라 오똑이 오른 것이라고 말이지요. 칠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물통에서 꺼내 천으로 닦아주었는데 씻겨놓고 보니 소년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귀티나는 얼굴이었고 눈매는 또렷했으며 코는 오똑했습니다. 분명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집더미에 눕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열이 나고 있었는데 칠복은 부엌으로 가서 돼지비계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똑에는 돼지비계 기름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젊었을 때 옷이 올랐을 때 마을 노인이 돼지비계 기름을 발라주며 낫게 해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의 온몸에 기름을 조심스럽게 발랐고 소년은 잠든 채 신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년의 품속에서 무언가 떨어졌는데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칠복은 주머니를 집어들었는데 주머니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칠복은 이런 비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입는 옷보다 더 좋아 보였고 만지면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비단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칠복은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패가 들어 있었는데 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를 몰랐지만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은 맑고 투명했으며 햇빛에 비추면 푸른빛이 났습니다. 분명 집안의 증표였습니다. 칠복은 주머니를 소년의 품속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은 분명 큰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쫓기게 되었고 산속 온나무 숲에 굴렀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소년은 자신이 돌봐야 할 아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년의 열이 조금씩 내렸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눈을 뜨고 칠복을 보았는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은 소년에게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넌 문둥병이 아니다. 그냥 옷이 오른 거야. 소년은 칠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관아에 넘기지 않으십니까?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기지 않는다. 난 내가 누군지도 묻지 않을 거다. 소년은 칠복을 보며 울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말이지요. 소년은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칠복은 매일 소년에게 돼지비계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는데 소 잡고 남은 뼈로 국물을 우려 죽을 끓였고 가끔은 고기를 조금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피부의 발진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소년의 열이 완전히 내렸고 피부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칠복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제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소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저희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고 저희 가족은 모두. 소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소년은 칠복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칠복은 소년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조 대감이라고, 바로 자신을 모욕한 그 조 대감이라고 말이지요. 칠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소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선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피부의 발진은 모두 사라졌고 새살이 돋았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칠복은 이선에게 깨끗한 옷을 구해주었는데 장터에서 산 허름한 무명옷이었지만 이선은 고맙게 입었습니다. 이선은 낮에는 도축장 구석에 숨어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관아의 포졸들이 올까봐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칠복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칠복은 이선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았고 이선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장터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선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칠복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고기를 팔았는데 상인들이 셈을 속여서 돈을 덜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그를 몰랐고 숫자도 제대로 셀 줄 몰랐기 때문에 늘 상인들에게 속았습니다. 칠복은 이야기했습니다. 고기를 10근 팔았는데 상인이 8근 값만 줬다고, 자신은 숫자를 몰라서 그냥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칠복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겠다고, 자신은 글도 알고 셈도 잘한다고 말입니다. 이선은 칠복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보며 어떻게 돕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셈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면 상인들이 속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놀랐습니다. 이선이 셈을 안다니 역시 양반집 자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칠복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막대기로 땅바닥에 숫자를 그리며 설명했는데 하나부터 100까지 어떻게 세는지, 더하고 빼는 법은 무엇인지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칠복은 늙은 나이에 처음 배우는 것이라 어려웠지만 이선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날 칠복은 장터에 갔습니다. 이선이 알려준 대로 셈을 했는데 과연 상인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복이 갑자기 셈을 정확히 하자 상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고기 값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말했습니다. 한 상인이 고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10근이라고 했는데 칠복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저울로 다시 재보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이 마지못해 저울로 재자 고기는 정확히 12근이 나왔습니다. 칠복은 12근 값을 달라고 했고 상인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한 값을 주었습니다. 칠복은 그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는데 3냥이나 되었습니다. 칠복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이선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앞으로 더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과 이선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칠복은 이선에게 어떻게 셈을 배웠느냐고 물었고 이선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아버지는 관리였고 장부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다고,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조 대감이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아버지의 땅을 탐냈고 아버지가 역적이라고 거짓 고발했으며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칠복은 이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날이 올 거라고, 지금은 참고 견디라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조 대감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선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잠든 후 이선은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숯을 들고 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선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글자를 쓰고 숫자를 계산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칠복은 어느 날 밤 우연히 이선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칠복은 숨어서 이선을 지켜보았는데 이선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고 얼굴은 진지했으며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바닥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칠복은 글을 몰랐지만 그 글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언젠가 큰일을 해낼 아이라고 말입니다. 칠복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누웠는데 이선을 더 잘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칠복의 장사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선이 샘을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상인들에게 속지 않았고 정확한 값을 받았으며 고기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이 갑자기 똑똑해졌다며 수군거렸지만 칠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칠복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장부를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칠복은 좋은 생각이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위해 장부를 만들었는데 날짜별로 고기를 얼마나 팔았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지출은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선은 한지를 구해와 붓과 먹으로 정성껏 장부를 썼는데 글씨는 단정했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이 쓴 장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글을 몰라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선이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선의 도움으로 한 달에 10냥씩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과 이선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칠복이 말했습니다. 이선아, 내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이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조 대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힘을 기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고, 조 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선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함께 돈을 모으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마. 이선은 칠복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조 대감에게 복수하겠다고. 칠복은 이선을 돕고 이선은 칠복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칠복과 이선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칠복은 소를 잡고 이선은 장부를 쓰고 두 사람은 함께 고기를 팔았습니다. 이선은 낮에는 숨어 지냈지만 밤에는 칠복을 도왔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도축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냥씩, 두 달이면 20냥, 석 달이면 30냥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칠복과 이선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도축장에는 돈이 조금씩 모였고 칠복의 장사도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 대감의 집사 박가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박가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눈이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교활했으며 늘 조 대감의 심부름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박가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칠복이 이상하다고. 예전에는 셈을 못해서 늘 속았는데 요즘은 정확히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백정 주제에 갑자기 똑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천한 백정 놈이 갑자기 셈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은 뒤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라고.
혹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박가는 칠복의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박가는 도축장 근처에서 숨어 칠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복은 평소처럼 소를 잡고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가는 느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칠복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칠복은 예전보다 자신감이 있었고 일하는 모습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박가는 며칠 동안 칠복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칠복은 혼자 일했고 혼자 밥을 먹었으며 혼자 잠들었습니다. 박가는 의심을 거두려 했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가는 도축장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 칠복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가는 조용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복은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옆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박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칠복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소년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가는 소년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불빛이 어두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가는 확신했습니다. 저 소년이 칠복을 돕고 있다고, 저 소년 때문에 칠복이 갑자기 똑똑해진 거라고 말입니다. 박가는 조 대감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칠복이 소년을 숨기고 있다고, 그 소년이 칠복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소년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말입니다. 박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수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조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역적의 자손이 근방에 숨어들었다는 방이 관아에 붙었다고 말입니다. 조 대감은 박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소년을 잡아오라고, 혹시 역적의 자손일지도 모르니 조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이 씨 가문의 자손이 근방에 숨어들었으니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신고하면 상금 100냥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100냥이라는 큰 돈에 눈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도 장터에서 그 방을 보았습니다. 칠복은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칠복은 서둘러 도축장으로 돌아와 이선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아, 관아의 방이 붙었다. 내 가문 이야기다. 더 조심해야 한다. 이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집더미 깊숙이 숨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박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가는 포졸 5명을 데리고 도축장으로 향했는데 한밤중에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박가는 생각했습니다. 칠복이 소년을 숨기고 있다면 밤에 잡는 것이 쉬울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칠복과 이선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가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가가 말했습니다. 칠복, 내 집에 수상한 놈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당장 집을 수색하겠다. 칠복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는 혼자 삽니다. 수상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가는 비웃으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 안을 뒤지라고, 구석구석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불을 들추고 상자를 열고 구석을 뒤졌습니다. 칠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선이 집더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포졸들이 집더미로 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 포졸이 집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저기 집더미가 있습니다. 저기도 뒤져봐야겠습니다. 박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더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은 창을 들고 집더미로 다가갔는데 창 끝을 집더미 안으로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칠복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선이 찔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복은 갑자기 작두로 달려가 자신의 허벅지를 그었습니다. 날카로운 작두날이 살을 파고들었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칠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실수로 내 다리를 찍었네. 날이 살려주십시오. 칠복은 바닥에 쓰러지며 피를 흘렸습니다. 포졸들은 놀라 칠복에게 달려갔고 박가도 당황했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고 칠복은 신음하며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소동을 틈타 이선은 집더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축장 뒤편에는 작은 개구멍이 있었는데 이선은 그 구멍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의 피에 정신이 팔려 이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가는 칠복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 진짜 다친 것 같았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박가와 포졸들은 피비린내에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가가 말했습니다. 셋, 헛수고였군. 집을 더 뒤져봐라. 포졸들은 집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선은 이미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박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가는 포졸들을 데리고 도축장을 떠났습니다. 칠복은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깊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이를 악물고 천으로 다리를 묶었는데 피가 조금씩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걷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이선이 돌아왔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선은 칠복에게 달려가 다리를 보았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피가 천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셨습니까? 칠복은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살았으면 됐다. 이선은 눈물을 흘리며 칠복을 부축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의 어깨에 기대어 일어났는데 다리를 절었습니다. 칠복은 알았습니다.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거라고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칠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이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아, 이제 여기는 위험하다. 내가 떠나야 한다. 이선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어르신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래야 복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선을 나루터로 데려갔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루터는 한적했고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며 두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이선에게 건넸습니다. 보따리는 무거웠는데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은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30냥이었는데 칠복과 이선이 석 달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선은 놀라 칠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돈인데. 칠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쓸 돈은 아니다. 내가 가져가야 한다. 한양에 가서 상단에 들어가거라. 내 재주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게다. 이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복은 자신을 위해 다리를 다쳤고 이제 전 재산까지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보따리를 밀어내며 안 된다고,
자신은 칠복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박가가 다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이선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큰 상단들이 많다고, 이선의 재주를 보이면 분명 받아줄 거라고, 장부를 잘 쓰고 셈을 잘하니까 말입니다. 이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칠복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복은 웃으며 자신은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소나 잡고 고기나 팔 거라고,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알았습니다. 칠복의 다리가 다쳤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칠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선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르신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일으키며 그래, 약속하자고, 이선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도 살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칠복도 이선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강물 소리만 들렸고 안개는 짙었으며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루터의 배가 도착했는데 한양으로 가는 데였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배에 태웠습니다. 이선은 배에 오르며 뒤돌아보았는데 칠복은 강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칠복의 모습이 이선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칠복의 머리는 반백이었고 등은 조금 굽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반드시 칠복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조 대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고 피가 조금 났지만 이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와 보은의 불꽃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배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이선아, 부디 살아서 돌아오너라 하고 말입니다. 칠복은 돌아서서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전했으며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칠복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다리를 다친 후 칠복은 예전처럼 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를 잡으려면 힘이 필요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니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소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작두질도 정확하지 못했으며 고기를 나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칠복은 일을 줄였고 벌이도 줄었으며 먹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칠복은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사려고 돈을 빌렸고 도구를 사려고 또 빌렸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칠복은 돈을 갚으려 애썼지만 다리가 불편해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고기를 팔아도 예전만큼 벌지 못했고 사람들은 칠복이 늙고 다리까지 전히 믿을 수 없다며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칠복은 하루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아침에 묽은 죽을 끓여 먹고 저녁에는 찬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몸은 점점 말랐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조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조 대감은 칠복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대신 도축장 터를 담보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칠복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은 칠복에게 심량을 빌려주었고 칠복은 도축장터 문서를 넘겼습니다. 칠복은 그 심량으로 쌀을 사고 도구를 고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쉽게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한 달에 3냥씩 갚으라고 했는데 칠복은 한 달에 5냥도 벌지 못했습니다. 빚은 계속 쌓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칠복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칠복은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조 대감은 도축장터를 빼앗았고 칠복을 자기 집 머슴으로 부렸습니다. 칠복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조 대감의 집으로 끌려갔고 온갖 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뒷간을 치웠고 똥을 날랐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밥은 개밥만도 못하게 주었고 잠은 헛간에서 자게 했으며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조 대감은 칠복을 짐승처럼 부렸고 박가도 칠복을 조롱했습니다. 늙은 백정 주제에 감히 사람 흉내를 냈다고 비웃었습니다. 칠복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만 버리지 않았는데 이선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칠복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이선이 살아있기를, 이선이 성공하기를, 이선이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칠복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칠복은 이제 50이 넘었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은 거칠었으며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여전히 이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칠복은 조 대감의 집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상단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구경했습니다. 칠복도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비단 가마를 탄 젊은 대행수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주변에는 하인들이 따라왔고 짐을 실은 말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부자도 있구나. 이선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칠복은 한숨을 쉬고 빗자루를 들어 조 대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단 가마가 조 대감의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사내가 내렸는데 30살쯤 되어 보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내는 조 대감의 저택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선이었습니다. 10년 전 도망친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선은 한양에 도착한 후 칠복이 준 30냥으로 작은 객주에 묵으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선을 믿지 않았는데 어린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장부를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그저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이 이선의 간절함을 보고 기회를 주었는데 이선은 하루 만에 석 달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상인은 감탄했고 이선을 자기 상단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선은 1년 만에 상단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부를 완벽하게 관리했고 거래처를 늘렸으며 이익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선은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이선은 자신의 상단을 차렸습니다. 칠복이 준 30냥으로 시작한 상단은 10년 만에 조선 팔도에 지점을 둔 거대한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돈을 벌면서도 단 하루도 칠복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칠복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떠올렸고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칠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 칠복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조 대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선은 조 대감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안내했고 이선은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조 대감이 앉아 있었는데 예순이 넘어 보였고 살이 쪘으며 눈빛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조 대감은 이선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대행수님, 어서 오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이선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온 이대행수라고 합니다. 조 대감은 이선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대행수라니 분명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대감은 이선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를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선은 자리에 앉으며 조 대감을 관찰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선은 주먹을 쥐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이 물었습니다. 대행수께서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이선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청나라 황실에 진상할 인삼 독점권을 얻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 대감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인삼 독점권이라니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선은 대답했습니다. 한 번 거래에 1000냥은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라면 왜 자신에게 오느냐고, 한양에 투자자가 많을 텐데 말이라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의 명성이 자자하다고, 이 고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선의 말에 우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 대감은 이선에게 작은 거래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100냥을 투자하면 한 달 후 130냥을 돌려주겠다고, 3할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100냥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이선은 약속대로 130냥을 가져왔습니다. 조 대감은 놀랐습니다. 정말 3할의 이익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이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선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냥을 투자하면 어떻겠느냐고, 역시 3할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이선은 또다시 약속을 지켰습니다. 650냥을 돌려준 것입니다. 조 대감은 완전히 이선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이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선은 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아주 큰 기회가 왔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인삼 1000근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3000냥이 필요합니다. 조 대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00냥이라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공하면 5할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4500냥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고민했습니다. 3000냥은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5할의 이익이라니 1,500냥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박가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 박가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조 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모았는데 금은보화, 곡식, 가축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3,000냥이 부족했습니다. 조 대감은 마을 소장농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신 땅 문서를 담보로 달라고 말입니다. 소장농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감은 권력자였고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은 소장농들의 땅 문서를 모았는데 30여 채의 땅 문서가 모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조 대감은 칠복의 도축장 터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것마저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렸습니다. 마침내 조 대감은 3,000냥을 모았습니다. 조 대감은 이선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2달 후에 4,500냥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돈을 받아 들고 떠났습니다. 조 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선을 배웅했습니다. 2달 후면 1,500냥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 대감은 벌써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저택을 짓고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큰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대감이 큰 투자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럽다고 했고 어떤 이는 위험하다고 걱정했으며 어떤 이는 조 대감이 더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 대감의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선이 누구인지, 이선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이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 대감은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선은 마을을 떠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곧 조 대감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입니다. 이선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 대감은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이선을 기다렸는데 오늘이 바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4,500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할지 이미 계획해두었습니다. 먼저 더 큰 저택을 짓고 그 다음 마을 전체의 땅을 사들이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 더 큰 권력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도 이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이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 곧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해질 무렵 한 사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조 대감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청나라로 가던 인삼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삼은 모두 바다에 잠겼고 이대행수도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3,000냥이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조 대감이 나가보니 사채업자들이 대여섯 명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 사채업자가 말했습니다. 조 대감, 빚을 갚으시오. 오늘이 기한이오. 조 대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이 항변하자
사채업자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서에는 조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차용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투자한 3,000냥은 사실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돈이었고 이선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조 대감의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압류하겠다고 소장농들의 땅 문서도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조 대감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에도 기둥에도 대문에도 딱지를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를 부리던 조 대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조 대감은 길바닥에 나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권력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조 대감은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선이 원망스러웠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 가마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멀쩡한 모습으로 조 대감 앞에 섰습니다. 조 대감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 대행수, 내가 살아 있었구나. 내 돈을 돌려다오. 이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대감, 나를 기억하느냐? 10년 전 내가 돌을 던지던 그 문둥이다. 조 대감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나타났던 그 소년,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돌을 던지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씨 가문에. 이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역적으로 모하만 이씨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가족을 멸문시켰다. 나는 10년을 기다렸다. 오직 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이다. 조 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선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조 대감에게 던졌습니다. 문서에는 조 대감의 모든 빚이 적혀 있었는데 총액은 5,000냥이 넘었습니다. 조 대감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선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채를 사들였다. 이제 내 빚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담보로 잡은 소장농들의 땅 문서도 칠복 어르신의 도축장터도 모두 내 손에 있다. 조 대감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 가족이 죽을 때 내가 용서했느냐? 칠복 어르신이 고통받을 때 내가 불쌍히 여겼느냐? 이선은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칠복 어르신 뒤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도 칠복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칠복은 이선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선아, 정말 내가 살아 있었구나.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받았고 어떤 이는 조 대감의 악행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은 칠복을 일으키며 조 대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 나는 내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칠복 어르신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야 한다. 이선은 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조 대감과 박가가 칠복의 머슴이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거절하려 했지만 이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사기죄로 옥에 갇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칠복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조 대감의 옛 저택은 칠복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선이 사들여 칠복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고, 소작농들의 땅 문서도 모두 칠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소작농들에게 땅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들도 고생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만 잘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칠복은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조 대감과 박가가 똥지개를 치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부리던 양반이 이제는 똥을 나르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선이 칠복에게 정성스레 밥상을 올렸습니다. 고기와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밥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칠복이 말했습니다. 이선아,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이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재주와 노력이 만든 일이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조 대감이 똥지개를 치고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박가가 그를 부축하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칠복과 이선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선은 칠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평생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불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생 잊지 말라는 뜻인데 이선과 칠복의 이야기야말로 은혜불망의 산 증거였습니다. 칠복은 이선을 살렸고 이선은 칠복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칠복과 이선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칠복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이선은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